안녕하십니까. 자, 이 코스에서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대표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1회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이게 특히 모의고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이거 시험 시간부터 우리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게 1차하고 2차하고 한 번에 보다 보니까 요 시험 시간 자체가 엄청나죠. 그리고 자, 1차 과목 그리고 2차 1교시, 2차 2교시 이렇게 나눠 갖고 시험 보는데 요 시험 보는 시간 배분, 요 시간 배분 또 잘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제 풀다가 요 당황하고 그런 거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연습이에요. 시험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9번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니까 오늘 이제 하나 빼고요. 이제 8번 남았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모의고사 적어도 5번 정도 꼭 응시하셔갖고 모의고사는 실전은 모의고사처럼 이 연습하셔야 돼요. 시험 보는 연습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1회 시험이다 보니까 저 공부 문제는 뭐 어려운 거는 한 6문제, 7문제 우리 틀리라고 내는 거 있죠. 그냥 난이도 상인 킬러 문제는 6, 7문제 냈고요.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거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되는 중요한 지문들 우리 시험에 적어도 2번, 3번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우리 모의고사는 시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피드백도 다 중요하다고 그러죠. 틀린 지문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 자기가 틀린 거 그거 확인해 갖고 자기 걸로 만드는 복습도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모의고사 보는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41번부터 자 하나씩 볼게요. 이제 중개사법이어갖고 자 2차 과목 1교시에서 이제 공법은 41번부터 자 4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는 이제 첫 번째 법률 국토법. 하여튼 요 국토법하고 두 번째 법률 개발법. 여기서 점수 왕창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법은 요 국토법하고 개발법에서 승부 본다고 그랬죠. 여기서 확실하게 맞아놔야 돼요. 그럼 1번부터 하나씩 보면 41번에 저희 국토법에서 광역도시계획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 물어봤는데요. 저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광역이라고 할 때는 하나가 아니죠. 2개 이상.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놓고 장기발전 방향, 기능 분담이라든지 광역설 등 발전 방향 제시하는데요. 저희 이제 해설 강의는 우리 이제 해설지도 있고 하니까 시간 관계상 틀린 것은 틀린 것만 보고 딱딱 넘어갈게요. 저 틀린 지문이 1번입니다. 1번. 바로 1번 정답.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자, 우리 특별시, 광역시, 도 요거 줄여갖고 시도. 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자, 1번 맨날 나오는 지문이죠.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이거는 뭐 무조건 틀렸어요. 무조건. 왜요? 자, 지정하는 거. 요 지정하는 것을 공동 지정한다. 그럼 그냥 무조건 틀린다 그랬죠. 자, 우리 공법에서 어떤 경우에도 지정을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왜요? 이 지정권자에게 승인받거나 인가를 받는데 공동으로 지정했다. 승인받고 인가받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동 수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공동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단독 지정이에요. 무조건 단독으로 지정하는데요. 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 위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한다. 그래서 시도국이라고 그랬죠. 우리 국토법에서 계속 써먹는 암기 코드가 뭐야? 시도국.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이게 광역계획권의 지정뿐만 아니라 뭐 정해줄 때 다 도도 시도국,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이때는 시도지사 위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통보, 명령하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해서 다시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아라.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가 수립, 다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이게 시도에 걸치는 광역계획권에서 가장 원칙적인 체계라고 그랬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 수립, 다시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나머지 문들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42번 문제로 할게요. 자, 42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북광시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관할구역의 토지를 관리해 나가는 계획이다. 그래서 관리하는 내용 8가지 있었네요. 용용, 기도, 지입, 또 복 8가지. 이제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서 자 얘는 집행한다 그랬죠. 개발, 정비, 보전 구체적으로 집행이 들어가는 계획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입안해갖고 결정, 수립 승인이 아니고 입안 결정합니다. 그거 옳은 거니까 이제 다 봐야죠. 자, 1번은 보면 저 주민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려는 경우 일단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입안할 수 없고 입안해 주세요. 뭐만 할 수 있다? 제한. 그래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게 기, 지, 구, 입.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근데 용도지구 중에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딱 하나만. 그리고 입체복합구역, 기지, 구, 입. 자,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은 좋았어요. 제한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야 된다. 그럼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는 함부로 제한하는 거 떼법 방지라고 그랬죠. 떼 쓰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으래요. 자, 우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돈 들어가죠. 직접 돈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3분의 2가 아니고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한할 때는 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라고 그랬어요. 3분의 2. 그래서 제한할 때는 뭐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 받으면 되는데 딱 2개만.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 그래서 기반시설, 입체복합구역. 이 2개는 직접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요거는 동의 요건을 더 세게 해놨다. 5분의 4.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라고 할 때는 국공유지 당연히 제외요.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일 때는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도 조사부터 해야 돼요. 조사하는데 이 조사에 3개가 들어야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글자 따고 환토제. 자, 요 3개를 또 포함해갖고 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초조사하고 환토제, 요 기초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가 있죠. 도심지, 상업지역이거나 나대지가 없을 때. 나대지가 없다는 것은 나대지가 전체 면적의 2% 미만. 미달이라는 게 미만이죠. 그럼 5%니까 얘는 2% 초과했네요. 그래서 2% 이상이니까 요거는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나대지가 전체 면적의 2% 미만. 나대지가 없다. 이런 때에는 기초조사, 환토제 다 생략할 수 있는 공통 사유가 됩니다. 자, 얘가 작년 36회 때는 정답 지문이었죠. 그 다음에 3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3번 정답. 그래서 3번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 한 번 지정하면 영구적으로 개발을 금지. 그럼 내 땅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됐다. 땅 아니고 똥 된다 그랬죠. 가장 규제가 센 거라 그랬어요. 제일 규제가 센 거니까 제일 높은 사람 누구만?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는 게 딱 3개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국토부 장관의 결정. 개발 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그 3개는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죠. 3번 정답. 그 다음에 시장원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자,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는 입안은 할 수 있는데 결정권이 없으니까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해 주는데 다만 이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이 지구단위계획은 관할구역의 일부 동네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적인 계획이니까 이거는 도지사까지 필요 없고 그냥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예외를 준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이것도 뭐 매년 나오는 지문이죠. 또 5번에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행위자. 이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에 다음 날 맨날 이렇게 준다 그랬잖아요. 다음 날 아니고 고시한 날부터 바로 효력, 행위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다 효력 발생, 뭐 실효가 됐든 해제가 됐든 다 효력 발생은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만 날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맨날 다음 날 붙여갖고 물어보니까 요것만 지용도면 고시한 날부터 바로 결정의 효력, 행위제한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43번 볼게요. 자, 용도 지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우리 용도 지역은 전국의 토지라고 그랬죠. 지역과 지역이 모이면 국토가 되니까 전국의 토지,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중복되지 않게 지정해 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쭉 용도에 맞게 토지를 써라. 규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전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 물어봤네요. 자, 정답 틀린 거니까 틀린 거 한번 보면 4번이 틀렸어요. 자, 보전 녹지 지역이요. 보전 녹지 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자수, 해생, 상국수. 얘 뭐였어요? 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 자수, 해생, 상국수라고 했고요. 그럼 보전녹지는 얘는 도시지역이라도 개발 못하는 녹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도시의 자연환경이라든지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전한다. 보전. 그래서 보전 녹지는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의 보전, 절대 개발할 수 없는 산 같은 거, 우리 서울의 북한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전 녹지, 녹지지역 개발 못하는 철저하게 보전하는 녹지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44번 문제로 갈게요. 44번 문제. 자, 우리 국토법에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같은 것끼리 연결한 것은, 자, 우리 용적률은 연대라고 그랬죠.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건물의 층수, 입체 크기를 규제하는데요. 자,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얘들은 뭐 매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같은 것끼리 연결한 것은 그랬으니까 각각 따져봐야 돼요. 자, 먼저 우리 도시지역에서 1번이 오죠. 일종 전용 주거. 1종이니까 얼마예요? 100. 그래서 1종 전용 주거 100 시작해갖고 3종 일반 주거 얼마예요? 300. 3종이니까 300. 100 시작해갖고 3종 일반 주거 300까지 그냥 주거 지역은 50씩 쭉 더해간다. 100, 150, 200, 250, 300. 그래서 1종은 100, 3종은 300. 딱 1, 100, 3, 300. 딱 맞추면 되죠. 그럼 1종 일반 주거는 100, 150, 200%가 되겠네요. 일종 일반 주거는 200%, 100, 200, 300 금방 찾아내고요.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인데, 자연 녹지, 우리 녹지 지역 중에서는 보전 녹지만 80%, 보전 녹지만 도시 지역이라도 개발 못하니까 80% 주고,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00%. 그래서 도시 지역은 첫 번째 일종 전용 주거 100 주죠. 100.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적률 100, 한 배는 연면적을 땅 면적의 한 배는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100%예요. 100. 그럼 100, 100. 같네요. 1번 정답. 그래서 바로 1번에 정답 줬어요. 그 다음 이번에 일종 일반 주거 200인데요. 계획관리 100, 계사 100. 그래서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이다. 우리 비도시 지역은 다 치약 이름이라고 그랬죠. 2080, 건폐율 20, 용적률 80인데 요거 계획관리만 40, 100이더라. 그래서 계사 100, 2080 이러면은 뭐 비도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 300인데 일반 공업. 자, 요 3종 일반 주거 300 그대로 갖고 와갖고 전용 공업 300, 일반 350. 준공업 지역은 400%가 됩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 그대로 전용 공업 지역으로 갖고 와서 300, 350, 400 주거 지역하고 연결해서 공업 지역도 50씩 더해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잘 물어보는 거죠. 용적률에서 우리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5글자니까 얼마? 500. 그런데 얘하고 준공업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얘 또 준공업 지역 500 그러면 안 돼. 준공업 지역은 400에 400, 300, 350, 400 다릅니다. 그래서 준주거, 준공업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는 100% 준다고 그랬죠. 근데 생산관리는 이거는 80% 줘요. 그래서 앞에 생산자 붙었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도시는 2080이라고 그랬죠. 계획관리만 40, 100. 그래서 나머지 비도시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다 80입니다. 그래서 생산녹지 100인데 생산관리는 80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 용도지역별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부단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건폐율은 간단하죠. 5, 6, 7에 7, 8, 8, 9 다시 7, 2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건폐율은 간단한데 용적률이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 자꾸 연습하셔야 돼. 다 공식 말씀드렸으니까 꼭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45번 문제로 갈게요. 45번. 자, 이거는 용도 지구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용도 지구는 지구자부터 쓰니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죠. 용도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용도 지역을 보충해주는 역할, 용도 지역의 기능을 더 증진, 경관, 안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을 용도 지구다라고 하고요. 저희는 용도 지구의 개념으로서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이거 틀린 것만 볼게요. 자, 5번이 틀렸어요. 5번. 복합 용도지구. 자, 우리 복합 용도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으로 개발하니까 얘는 복합 개발 지능 지구가 되는 거죠. 복합 개발 지능 지구. 그럼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복합용도지구가 같은 거다? 아, 달라요. 당연히. 그래서 복합개발진흥지구고, 그럼 복합용도지구는 말 그대로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준다. 특정한 건물의 건축 제한만 풀어가지고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합용도지구.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키워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건축 제한만 풀어준다. 그래서 딱 요 세 개라고 그랬죠. 일일 계획,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죠. 딱 그 세 개 지역에서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그 다음에 46번으로 갈게요. 46번. 자, 이거는 또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럼 종래 용도구역 중에서는 이 시가화 조정구역이 잘 물어봐요. 작년에도 그냥 한 문제 물어봤는데요. 일단 이 시가화 조정구역 일단 보면, 자,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니까 원칙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밑에 줄에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 자,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난개발, 스프롤이라고 그랬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 얘는 한시적으로만 미뤄두기 위해서 유보할 필요가 있으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그럼 유보기간,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유보기간.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때 다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해갖고 몇 년짜리냐 유보기간도 지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요 악을 졌다 갖고 5, 2, 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5, 2, 시. 우리 이제 일본어로 오이시가 맛있다 그 얘기죠. 오이시.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오이시 이렇게 딱 외우시면 간단해요.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하대요.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해갖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그 다음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은 그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항상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실효. 항상 실효나 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딱딱 물어봤네요. 그래서 시도지사 5년 이상 20년 이내다 그랬으니까 3번 정답. 그리고 다음 날 해제가 됩니다. 실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47번. 자, 국토법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입안에 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공간 구조를 재편성한다. 얘는 도시공관리계획 대신 수립하는 계획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신설된 용도구역인데요. 우리 용도구역이 7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개, 도, 시, 수, 입.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체보호구역, 입체복합구역. 그래서 입체복합구역. 자, 요 5개는 그냥 원칙대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 결정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있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도시 개발.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이 2개는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 관할구역의 토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해놓고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한다. 용도지역의 핵심이다 그랬는데 얘들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적용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체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해갖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시 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그 다음에 요 입체복합구역 있죠? 요 입체복합구역은 단독으로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요. 그런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하고 함께 지정해. 함께 지정한다.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니까 얘들하고 똑같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하는데요. 단독 지정할 때하고 얘들하고 함께 지정할 때하고 요게 좀 나눠져. 그래서 입체복합구역은 아예 안 나오니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두 개 찾으면 되죠.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이 두 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게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네요. 3번. 그 다음에 48번 볼게요. 48번. 자,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자, 우리 기반시설이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뭐 등등등 46개가 있어요. 그럼 46개 중에서 뭐를 설치할 거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46개 중에서 하나를 구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설로 결정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필수가 아닌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할 수 있다. 뭐 주차장이라든지 폐차장이라든지 종합병원, 장례식장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일단 46개 중에서 23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해요. 그럼 딱 반대. 야, 23개 이것도 벅찬데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또 12개가 더 있네요. 12개. 그러면 23개, 12개 합쳐갖고 35개인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는 오늘 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 난이도상 그냥 틀리라고 된 문제예요. 틀리라고 된 문제인데, 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정답이 5개 설치하는 변전시설이야. 5개 설치하는 변전시설. 이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합니다. 이게 또 예외, 다시 예외인데 우리 전기공급시설 있죠? 전기공급시설.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데요. 다시 가로에 5개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제외. 즉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이중부정으로 물어봤으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되는 거. 4번 정답.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난이도상 어려운 문제요. 틀리라고 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자,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해서 틀린 것, 시설 사업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요. 자, 틀린 거니까 쭉 내려져갖고 자, 4번이 틀렸어요. 4번은 보시면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특광시장군수에 인가받아야 된다. 자, 이 실시계획은 공사계획입니다. 시행자가 딱 지정이 되면 시행자가 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하겠습니다. 설계도, 자금, 공사 기간 이런 공사에 관해서 작성하는 계획이고요. 이 실시계획 작성해갖고 기준에 맞게 작성했는지 인가받아야 돼요. 여기서 인가는 결정권자한테 가서 받습니다. 실시계획부터는 결정 단계,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꼴 결정 고시.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결정권자니까 우리 특광시장군수는 결정권자 아니네요. 그래서 원칙 누구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시설사업 시행자는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원칙적으로 인가받는데,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일 때는 그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인가권자는 결정권자다. 이렇게 딱 개념 잡고 있으면 돼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 다음 넘어가 있습니다. 자, 50번 문제 볼게요. 50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요거는 지정할 수가 있다. 임의적 지정대상.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것들. 그럼 얘는 한마디로 뭐 할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도시지역에서 개발할 곳이라고 그랬죠. 개발할 곳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곳은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봐. 산업입지법의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자, 이 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나 다 공업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랬죠. 공장들 밀집해 있는 대규모 공업적으로 개발. 아니, 공업적으로 개발할 곳이니까 산업단지든 준산업단지든 다 지정할 수가 있는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관광투구. 그럼 관광단지, 관광투구, 관광지로 다 개발할 곳이죠. 개발할 곳이니까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이외에도 개발할 곳 엄청 많다고 그랬죠. 신도시를 개발하든 도시개발구역이나 또는 택지개발지구, 구도시를 재개발하든 총비구역, 신도시 개발, 구도시 재개발, 아파트 단지 개발하는 게 대지 조성 사업지구, 공업적으로 개발할 게 산업단지, 관광지로 개발할 게 관광단지. 이런 개발할 곳은 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구역이래요. 그럼 공원은 개발 못하는 곳이요. 공원은 개발 못하는데 여기서 뭐가 돼? 해제. 아니, 풀어주면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냅두면 난개발이 벌어질 거니까 이런 데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 공원은 해당 사업성, 공원에서 뭐가 되는 것? 해제되는 것.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주상 업무 기능의 결합 등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자, 이거를 우리 좀 유식하게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역세권을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데요. 자, 요 해당 용도 지역이 4개라고 그랬어요. 1준위하고 상준위. 1준위하고 상준위. 그럼 항상 요 우리 앞글자 따갖고 외웠을 때 맹점은 뒤에 말 장난치는 거라 그랬죠. 자, 일자가 일반 주거, 준자는 준주거, 상자가 상업적, 준자가 준공업. 1준위하고 상준위.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일반 공업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게 기출 문제잖아요. 재작년. 그래서 일반 공업 해당 사항 없어요.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청.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딱 3개. 요것만 정답. 리을번은 일반 공업청. 요게 틀렸습니다. 그다음 51번으로 할게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럼 우리 이제 국토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쫙 배웠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에 맞게 실제 토지를 개발하는지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제 사전적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한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맞게 개발행위라는지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6개 있네요.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둔다. 건공, 토토토, 물이다. 6개. 그럼 허가 받아야 되는 거 1번 공유수면 매립. 얘 정답.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잖아요. 이 공유수면 바다를 메꾼다. 이게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의 하나라고 그랬죠. 토지의 형질 변경. 형상을 바꾸는 거, 모양을 바꾸는 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그 다음에 성질을 바꾸는 게 공유수면 매립.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은 형질 변경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풀어갖고 준다 그랬죠. 특히 공유수면 매립. 이게 형질 변경 행위다. 아셔야 된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그 다음 물건을 항상 얼마 이상 쌓아두는 거예요. 1개월 이상.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두는데 요거는 무슨 정만? 녹관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장. 농림지역은 농사에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것들이 빌비재하니까 농림지역은 빼줬다. 또 응급조치는 긴급해요. 얘는 긴급하니까 허가받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요 응급조치만 했으면 1개월 내 허가권자에게 신고는 따로 해주는 거예요. 요것만 1개월 내 신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으로 건물 건축한대요. 우리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에 따라서 개발할 때는 1차 허가 안 받는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에 맞게 개발하겠죠. 뭐 다시 허가 받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3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개발행위 할 때는 1차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사업, 다른 말로 공익시설. 공익시설로 지용도면에 고시가 돼서 해당 토지를 분할합니다. 이런 앞에 공짜 들어가는 거, 공공, 공용, 공익 이런 것들 다 경미한 행위로 봐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52번 볼게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의부터 볼까요? 자, 1번 바로 틀렸어요. 1번은 보면, 자, 개발 및 관리구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곳이냐,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일단 개념이죠. 개발 및 관리구역은 이미 기차 써갖고 기계발지, 이미 건물 다 지어갖고 개발이 다 끝난 것. 이에 반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요거는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것. 그래서 한참 좀 뚝딱뚝딱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기계발지, 신개발지 서로 정반대라고 그랬죠. 정반대. 그래서 개발 및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중복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이 두 개는 중복 지정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및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을 합니다. 새로 개발하는 것. 새로 개발하니까 기반시설이 뭐한 곳이요?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발 및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절대 두 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꼭 염두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국토법입니다. 그 다음 53번 이제 도시개발법인데요. 하여튼 국토법, 도시개발법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점수 따야 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과 개발구역 지정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이 개발계획은 개발사업 전반의 지침,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개발구역 중에서 누가 무슨 방식으로 사업해서 인구 얼마짜리 신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개발사업에 관한 지침,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구역을 지정,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하고요. 자, 틀린 거니까, 자, 틀린 거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보면, 자,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그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국공지를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땅값이 비싸갖고 수용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갖고 한다 그랬죠. 요 동의를 언제 받는 거예요?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즉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부터 받아라.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 동의 요건은 또 왔다 그랬죠. 면적 3분의 2, 면삼이, 총수 2분의 1, 총 2.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래서 면삼이 총 2.1.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해요. 각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요. 그리고 환지 방식일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 요 환지 방식일 때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다 좋은 것 같은데 뭐 틀렸어요? 시행자가 지자체.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일 때는 환지 방식이라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원칙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되는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환지 방식이라도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외. 그거를 물은 거고요. 요 지문은 엄청 우리 시험에 잘 물어봐요.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54번으로 하겠습니다. 54번. 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에 관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그럼 이제 개발구역이 작으면 결합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너무 넓으면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죠. 결합개발, 분할 시행 다 가능한데요. 자,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한대요. 분할할 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데, 분할 후 각각의 사업 시행지구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 2번 정답. 왜요? 이유는 우리 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최소 규모가 얼마?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주상, 생자 1만 이상이라고 그랬죠. 공업적은 3만. 그 다음 비도시는 30만.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하는 최소 면적이 10,000 이상. 그래서 분할해서 할 때도 각각의 면적이 얼마 이상? 10,000 이상. 그래서 최소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분할해서 할 때도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 2번 정답. 그 다음 55번 볼게요. 자,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그럼 수용 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럼 반대 해석하면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된다?
그래서 누구라 그랬어요? 조합. 그래서 조합은 요 하이브리드 자원법칙이라고 그랬죠? 조합, 지읒, 히읗이니까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된다. 조합은 절대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역시 이것도 1초짜리 게임이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 지읒, 히읗, 전부 환지 방식.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수용 방식일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이게 이제 민간 시행자 수용하기 위한 요건이죠.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한 토지 소유자는 수용 방식도 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이 정답. 그 다음 56번 볼게요. 자, 56번. 자, 도시개발 조합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일단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만드는 단체다라고 했고요. 자, 옳은 거니까 하나씩 봐야죠. 자, 조합 설립하려면 일단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황야의 7인 7명 이상이 정관부터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습니다.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 인가 내줬어요. 그럼 대표자는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 설립 등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등기를 하면은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 그래서 등기까지 성립하니까 이름만 조합이지 법적 성격은 법인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 이제 조합은 거는 별개가 돼요. 그래서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하는 법인이다. 2번 정답. 그 다음에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 된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 갖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평등하게 의결권을 갖습니다. 이게 조합원의 권리예요.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 필수적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임원은 반드시 두는 거예요. 자,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좋아요. 임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의원에서 선임한다. 이게 틀렸죠. 그럼 조합장 뽑고 이런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없어요. 총회에서 합니다. 대의원회가 못한다.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대의원회가 필수가 아니죠. 임의적으로 둘 수가 있다. 근데 100명 이상이 아니고 50명 이상일 때. 이런 것들은 뭐 맨날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 반드시 둬야 돼요. 근데 도시개발조합은 50명 이상일 때 둘 수가 있으니까 100정 50개라고 그랬죠. 100정이 몇 개라고요? 50개. 100정 50개. 정비조합은 100명 이상일 때. 개발조합은 50명 이상일 때. 100정 50개. 100정 50개. 그 다음 57번으로 합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에 관해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그럼 일단 토지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수용 방식. 원래 우리 수용 방식에서 수용할 때 보상금은 사전에 현금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 원하면 나중에 개발사업으로 조성될 땅 현물로 보상해 주겠다.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 즉 사후 현물 보상.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 원할 때만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보상금 돈 대신에 땅으로 주세요. 원하면 발행. 그럼 원한다고 다 발행 못하죠.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규모. 이거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발행 규모는 나중에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건물 면적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원한다고 다 발행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까지. 그럼 2분의 1까지 발행하니까 보상금의 전부 지급이 아니고 일부를 지급. 그리고 2분의 1까지 발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승인. 다 받아야죠. 그래서 이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도 받는데요. 자, 니은번에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즉 토지 가격을 어떻게 계산할지 이런 것들은 다 발행 계획에 포함이 된다. 맞죠? 발행 계획에 아니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뿐만 아니라
뭐 이율 얼마로 할지 뭐 이런 것들 다 발행 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자, 상환자 붙는 채권은 다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요? 김영식. 상환받는 채권자 이름이 써진다고 그랬죠? 김영식. 그리고 자, 이 토지 상환 채권 여기서 또 잘 물어보는 게 보증. 보증은 누구만 받는다 그랬어요? 보증은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만 보증까지 받아갖고 발행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위에 기역, 니은, 디귿 다 좋아요. 다 맞는데 리을반 토지 상환 채권으로 토지를 상환할 때는 추첨으로 조성 토지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조성 토지 이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죠. 사업이 다 끝나갖고 만들어진 땅 택지라고 그랬어요. 이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경제 입찰이 원칙. 그런데 추첨하고 수의계약 예외가 있죠. 조경, 주소. 그럼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상환해 줄 때는 경제 입찰일까, 추첨일까, 수의계약일까? 이것도 애우는 게 아니고 그냥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채권자하고 시행자하고 1대1로 상환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무슨 계약이다. 수의계약, 1대1 계약,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상환해 줄 때는 채권자, 시행자 1대1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위에 기역, 니은, 디귿 다 좋았는데 리을번 요것만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됩니다. 그 다음 58번 볼게요. 환지 방식에 관한 사업 시행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니까 역시 틀린 질문 쭉 내려서 5번 질문 한번 볼게요. 5번.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 자 환지는 새 토지라고 그랬어요.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자 이게 법조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수업할 때도 강조했죠. 이거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토지 소유자는 이제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 받으면 종전 토지 대신 환지를 취득하게 된다. 환지를 취득하게 된다. 새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종전 토지 대신 가름해서 새 토지 환지를 취득하는 것은 항상 언제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 그래서 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이거 맨날 빼먹고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즉 종전 토지 대신 환지를 취득한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좀 그 이해가 안 되면 처음에는 그냥 애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익숙해져야 돼. 이건 맨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한다 그랬죠. 소멸은 언제? 끝날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그래서 종전 토지의 권리는 소멸. 환지의 권리를 취득. 그래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봅니다. 그다음 59번 문제 볼게요. 59번 이제 정비법에서 자 용어의 설명이 틀린 것은 정비법은 용어들 잘 물어봐요. 일단 재개발. 자 1번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노후불량 건물의 밀집 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상업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다 묶어갖고 재개발 다 좋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니까 자 틀린 건 볼게요. 자 5번 쭉 내려서 5번 토지 등 소유자. 자 이게 또 재정론의 정답이었는데요. 우리 정비사업은 토지도 대상, 건물도 대상.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합쳐갖고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다른 게 재건축. 그래서 항상 이 재건축에서 논점이다라고 그랬죠. 재건축일 때는 정비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즉 토지만 소유한 자, 건물만 소유한 자, 지상권자 다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건축은 이름대로 재건축 아파트 건물을 다시 짓는 거니까 뭐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건물. 그런데 건물만 꼴랑 소유할 수가 없죠.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자, 이 말은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아파트 소유자라고 그랬죠. 우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건물, 그 다음에 지분, 부속 토지. 아파트 소유자처럼 건물하고 부속 토지하고 다 갖고 있어야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일 때는 다 되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만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 다음 60번. 자, 정비사업하고 그 시행 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러면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이것도 땡큐한 문제죠.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개발이니까 얘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수, 환, 관, 다 할 수 있다. 자율주택 정비,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자기 집 고친다.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 자율주택 정비. 그리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분양 방법, 자, 수, 환, 관 다 할 수가 있어요. 재개발은요, 환, 관, 재건축은요, 관. 반씩 줄여가면 되니까 시행 방법 나오면은 자, 수, 환, 관 요거 딱 키워드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교육번에 자,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공동용서를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 이게 무슨 방법? 자율주택 정비 방법. 스스로 자기 집 고친다 그랬으니까 자율주택 정비. 맞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율주택 정비 방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 자, 관리 처분 방법 돼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건물 그러면 안 돼.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건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과 부대 복리설이에요. 주택하고 부대시설, 복리설, 주택 등만 건설해서 공급하는 관리 처분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뭐를 건설해서 공급 분양하는지 요거 장난친다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이에요.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 주택, 상가, 공장 뭐 다 오피스텔 뭐가 됐든 건물 지어갖고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 재개발은 두 개 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그냥 관리 처분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일반 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한다. 그럼 재건축도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인데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 얘는 제한이 있죠. 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거 얘기하니까 요거는 상가 지을 수 있는 지역이요.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이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 30% 이하로만 짓도록 제한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전체 연면적 30% 이하. 그래서 요 일반 주거 지역은 안 돼요. 그래서 옳은 거 모두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디귿 두 개만 맞습니다. 2번 정답. 그 다음 61번 볼게요. 자, 61번. 역시 시장원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 재개발 사업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단독이나 공동. 다만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하는데 자,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공공,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행 사유라고 그랬죠.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 공공시행 사유. 이게 총 8가지 있어요. 8가지. 그 8개 중에서 5개 다 물어봤는데요. 자, 이 문제도 역시 난이도는 상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런데 얘는 요새 우리 시험에 그냥 주구장창 또 물어보니까 좀 어려워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자, 요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이에요. 2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이때는 그냥 공공이 직접 재개발, 재건축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요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해요. 요거는 재개발만 돼요. 요거는 또 가로에 보면 재건축은 제외. 재건축은 또 빠진다. 재개발에서. 3번이 정답이고요. 요 재개발이라고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 그 다음 요거하고 구분해갖고 요 1번 추진위원회가 승인받고 3년 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자,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사유하고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비구역의 해제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 시행하는 사유죠. 이거는 2년이 아니고 3년이 맞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도 안 하더라. 이때는 그냥 시장운수 등이 직접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3년이냐 2년이냐 맨날 이거 갖고 장난쳐갖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새 이게 주구장창 또 나오는 중요한 논점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물어봤는데요. 일단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 난이도 상짜리. 이것도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 다음 62번 볼게요. 62번. 자, 62번에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받기 한 동의 요건 및 동의 산정 방법에 관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이런 거는 그냥 선물 같은 문제다. 특히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한대요. 그러면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각각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숫자만 딱 정리한다고 그랬죠. 4분의 3이니까 4, 3. 2분의 1이니까 2, 1. 그래서 4, 3, 2, 1. 1, 2, 3, 4. 거꾸로 쏘는 거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일 때는 4분의 3, 2분의 1. 4, 3, 2, 1. 그래서 4, 3, 2, 1. 자, 이렇게 나오는 게 3번 아니면 4번. 그러니까 이거는 또 쉽게 물어본 건 아니죠. 4, 3, 2, 1은 기본적으로 4, 3, 2, 1. 4, 3, 2, 1. 아, 그런데 뒤에가 3분의 1이냐 또 4분의 3이냐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면 동의받는데 동의받는 기준이죠. 자,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대요. 공유하고 있을 때는 항상 대표 한 명이에요. 대표 한 명. 그런데 이 대표를 얼마에 동의받아갖고 선정해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갖고 대표 한 명을 선정. 그래서 여기서 4분의 3. 요게. 그래서 4분의 3. 4번 정답.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4, 3, 2, 1. 이거는 그냥 우리 시험에 주구장창 나오고 있으니까 요게 또 재정론에 개정된 사항이잖아요. 요거까지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4, 3, 2, 1.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갖고 선정한 대표 한 명입니다. 그 다음 63번 볼게요. 63번. 자,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총회가 아닌 것은 그럼 우리 총회, 이 정비사업 조합은 그냥 우리 시험에 매년 나와요. 매년. 한 문제도 아니고 두 문제 이상 매년 출제가 되는데 자,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적어도 조합원이 10% 이상은 직접 출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강화되는 거죠. 10%가 아니고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총회가 열린다. 총회가 열리게 한 전제 조건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줘야 된다. 자, 이게 5개 있어갖고 이렇게 물어보기가 딱 좋아요. 그럼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거 사업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제일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창립총회 있죠. 창립총회 최초로 오는 총회.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를 사용한대요. 돈 사용하는 거니까 사업비를 사용 이런 것들 20%. 그런데 요 시공자 선정을 의결하는 게 아니죠.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과반수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엄청난 거예요. 과반수가 직접 출석. 시공자는 건설회사. 그래서 조합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공자 선정하기 위해서 총회할 때는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선정된 시공자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 이때가 20% 이상이 직접 출석이에요. 그래서 선정할 때는 과반수가 직접 출석. 선정된 시공자를 취소할 때 20% 이상이 직접 출석. 그래서 1번 정답. 그러니까 딱 이거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선정할 때냐, 선정된 시공자를 취소할 때냐. 이렇게 장난쳐갖고 물어보기 좋으니까 나머지가 들러리고 얘가 항상 논점인 거예요. 시공자.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 64번 볼게요. 자,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우리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이다. 그래서 나중에 정비 사업으로 건설될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 등에게 어떻게 분양을 해줄 거냐 하나씩 짜나가는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 분양 계획이라고 하고요. 분양 신청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 받아서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 분양 신청한 것을 모아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틀린 거니까 4번으로 할게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두 명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2주택만 공급한다. 자, 2주택 공급이 아니고 공유하고 있을 때도 몇 개만 준다. 1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저희 이제 주택을 공급할 때 기준 주택은 한 개 준다 그랬죠.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공급이 원칙. 다만 요 공유하고 있을 때는 예외가 있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때만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 줄 수 있다.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조례로 정해서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주택 줍니다. 1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1주택만 공급한다. 그 다음 6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인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건축법보다 주택법이 항상 먼저 나와요. 먼저.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는데 시험 볼 때는 또 주택법을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풀어보면 돼요. 그럼 주택법. 자,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주택법은 용어가 그냥 제일 중요합니다. 매년 나와요. 무조건요. 주택법은 용어가 제일 중요한 법. 그럼 1번에 사업주체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받아갖고 수도권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아파트. 그럼 전용면적 85 이하.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죠. 기금에서 지원받아갖고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지은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국민주택 이런 기본 개념들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죠. 자, 틀린 거니까 3번 볼게요. 간선시설이란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만 주면은 얘는 무슨 시설이냐? 기간시설이에요.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기간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죠. 기간시설. 그러면 간선시설은요. 이 기간시설과 주택단지의 기간시설을 뭐 해주는 거다? 연결시키는 시설. 연결.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간선시설은.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단지의 도로를 연결. 이 대표적으로 진입도로 같은 거 있죠. 진입도로. 기간시설과 단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 그거를 간선시설. 연결해 주는 시설입니다. 3번 정답.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거니까 이런 거 한 번 틀렸다 다음에는 절대 맞춰야 돼요. 이런 거는 다시 틀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66번 볼게요. 주택법에서 중축형 리모델링의 요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여기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그게 두 개입니다. 대손하거나 중축하는 거예요. 대손으로 할 때는 10년만 지나면 돼요. 중축으로 할 때는 15년이 지나야 된다. 그리고 중축은 무진자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용면적 원칙 30% 이하에서 기존 세대수는 15% 늘릴 수 있죠. 위로 올라가는 수직 중축을 할 때 이때는 최대 몇 개층? 3개층. 그것도 몇 층 이상? 15층 이상. 그래서 4번 정답.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한데요. 기존 건물의 층수가 14층 이하면은 3개층 안 되죠. 2개층. 그래서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만 수직 중축, 15층 이상일 때 3개층까지. 그리고 위로 올리는 수직 중축일 때는 반드시 뭐까지 있어야 돼요? 구조도. 위로 올라가도 무너질 우려가 없다. 구조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4번 정답. 그 다음 67번으로 할게요. 자,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 갖고 물어봤는데요. 얘가 지금 저 주택관리사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도 매년 출제되고 있는 중요한 논점이니까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기억반 자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 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 자 이 예치를 모집 주체 그 모집 주체한테 내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금융기관, 예치기관에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주체한테 가입비 냈다. 그 모집 주체가 가입비 받고 날라버리는 거죠. 피해보는 거, 피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주택법에서 가입비 등은 은행 같은 일정한 예치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해요. 일단 은행 등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 주문한 것도 취소 청약 철회할 수 있죠. 마찬가지요. 조합 가입 신청했는데도 자 예치한 날부터 며칠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요. 30일. 이 법에서 딱 인정하는 거예요. 30일 내는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할 때는 그 의사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죄예요? 발송주의. 원래 우리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얘는 예외 발송주의예요. 발송한 날. 그러니까 맨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송한 날에 바로 철회한 효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한 자가 청약을 철회했대요. 청약을 철회했으니까 그 청약 철회 의사가 모집 주체에게 도달한 날부터 7일 내 예치기관의 장, 은행 같은 예치기관 장에게 이제 청약 철회했으니까 꼭 신청한 자가 냈던 가입비 등을 다시 신청한 자에게 돌려주라고 반환해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맞아요. 요청. 그래서 가입비 등의 반환을 다시 청약 철회한 자에게 돌려주라고 요청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예치기관의 장이 철회한 자에게 가입비 등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 모집 주체는 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법에서 30일 내에는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에 정한 권리를 행사했는데 거기다가 위약금 물리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일체 할 수가 없도록 해요. 맞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설마 다 맞겠어? 다 맞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다 중요한 질문들이라서 일부러 다 맡겨줬습니다. 5번 정답이 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 문제로 할게요. 68번. 자,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이 주택법의 이제 핵심이죠. 주택을 집단적으로 한 번에 단독주택 30%,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원칙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역시 틀린 거 한번 볼게요. 자, 쭉 내려서 갖고 5번이 틀렸어요. 5번 한번 보면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2년 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가 있다. 자, 착수기간 2년이 아니고 5년 줍니다. 5년. 그래서 착수기간 2년 주는 것은 건축허가죠. 건축허가는 건물 하나 짓는 거니까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허가 취소.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 규모 자체가 크니까 2년이 아니고 5년 주는 거예요. 5년. 5년 내 착공 안 하면 취소할 수가 있다. 임의적. 취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착수기간 1년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요 착공기간 그리고 연장기간 맨날 물어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죠. 5년 내 공사를 착공 안 하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래서 5년, 1년 이런 것들 사업계획 승인 물어보면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요 아까 요 주택법의 67번. 자, 얘는 좀 어려운 문제요. 요것도 난이도 상이요. 중요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라고 물어본 거지 꼭 맞히라고 물어본 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 상. 그리고 주택법에서 상자리를 하나 더 물어봤어요. 요 69번. 요것도 난이도 상이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맞히라고 낸 건 아니에요.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 이런 거는. 근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다. 그래서 요새 사전 방문이 35회. 그리고 품질 점검이 36회. 그냥 요새 또 사용 검사도 작년에 36회. 요새 그냥 3년 연장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 그래서 쌓아 모아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주택법에서 사전 방문, 품질 점검, 사용 검사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를 했는지 검사 받는 거. 이 준공 검사가 사용 검사죠. 근데 사용 검사 전에 사전 방문도 실시하고요. 품질 점검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그냥 사용검사하고 묶이는 일단의 절차인데요. 자, 기억번 한번 볼까요? 자, 사업 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방문해서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전 방문. 그래서 사용검사 전이라도 입주 예정자가 미리 먼저 주택을 방문해서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사전 방문이라고 하고요. 사전 방문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저 사전 방문은 입주 지정 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적어도 2번 이상 실시를 해줘야 돼요. 그거까지 재작년에 또 물어봤어요. 입주 지정 기간, 즉 언제부터 입주하세요? 입주 지정 기간 45일 전부터 적어도 이틀 이상 실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시군구청장은 사전 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품질을 또 점검, 시공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줄여갖고 품질 점검단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시장운수구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한테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품질 점검단의 설치 운영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국가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자,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받아요. 그런데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이거는 국책사업이니까 국토부 장관. 검사도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는 검사도 국토부 장관에게 그대로 받습니다. 틀렸어요. 이게 작년에 또 기출 지문이었죠. 정답 지문. 그 다음에 사용검사는 신청하면 15일 내에 주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의 사용 승인은 7일인데 주택법의 사용검사는 15일입니다. 15일. 그래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욱하고 리을 두 개만 맞습니다. 3번 정답. 그래서 나머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것들이니까 요 니은번 이런 것들 확실하게 좀 보고요. 이게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최신 기출 지문들. 그 다음 70번 볼게요. 주택법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은 몇 년이냐. 단 상속은 거주 의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 바로 입주하는 거예요. 얘는 3년 유예기간 안 줘요. 바로 최초 입주 가능일에 입주해서 일정 기간 살아야 돼요. 거주 의무라고 그러죠. 전세 주고 이런 거 안 된다. 자기가 직접 거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이름대로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시행자가 갖고 주택 건물만 분양받는 자가 소유한다. 요게 토지 임대 분양주택. 그럼 얘는 토지는 분양하는 거 아니니까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반값 아파트. 싸게 분양받는 거니까 얘는 거주무, 전매제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주무 기간 몇 년이요? 거주무는 최장 5년이요. 5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간 거주. 그 다음 얘는 몇 년간 전매제한이에요. 못 파는 거죠. 전매제한은 못 파는 거예요. 이거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간 못 팔게 합니다. 전매를 제한. 그러니까 거주무는 5년이고 전매 제한은 10년이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간 거주.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 내에는 전매할 수가 없다. 그 다음 71번. 저희 주택법에서 그 내용과 권한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게 주택법도 은근히 권한자들이 그냥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한번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 조합 설립하려면 주택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인가부터 맞네요. 자,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습니다. 그 다음 표본 설계도서. 자, 사업 주체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똑같은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해갖고 승인받고 표본 설계도서대로 그냥 똑같은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표본 설계도서의 승인은 국토부 장관. 이거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온 거니까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요. 줄여갖고 분상지역. 분상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 해제합니다.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도 국토부 장관만 지정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하고 누구까지? 시도지사. 시도지사까지 할 수 있다. 4번 정답. 왜요? 투가 뭐예요? 투명.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래서 분상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역은 온리 국토부 장관만 하는 건데 두 명.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2명이 할 수 있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만.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허가. 리모델링 허가는 역시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습니다. 시군구청장. 허가받는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은데도 은근히 어려워요. 이거 권한자들 딱 장난쳐갖고 물어보면 어려운데 이거는 우리 연습했네. 투기과열지구 요것만 2명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 72번으로 할게요. 자, 이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자,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 건축법도 용어에서 그냥 잘 물어보는데요. 자, 1번에 부속 건축에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한대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 주된 건물, 부속 건축물, 헛간, 광, 변소. 이런 부속 건축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주택, 주된 건물 축조했다. 이거는 더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 짓는 거죠. 신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붕틀 3개를 증설해서 건물의 건축 면적을 늘렸대요. 그러면 지붕틀을 증설해체, 개수에 관계없이 증설하면 대손인데 건축 면적이 늘어났어. 면적이 늘어났대.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대손이 아니고 중축. 더 짓는 거죠. 면적, 높이, 충수가 늘어났다. 중축. 그 다음에 건물이 재해로 멸실돼서 그 대지의 종전보다 연면적 합계를 늘려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그럼 재해로 멸실되었고 다시 짓는 게 재축. 그럼 재축할 때도 종전 규모 이하예요. 그런데 재축은 이재민들이 다시 짓는 거니까 불쌍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수, 충수, 높이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주는데 절대 연면적은 늘어나면은 안 된다. 연면적은 그대로 종전 규모 이하입니다. 연면적이 늘어나면 이거는 재축이 아닌 거예요. 동수, 충수, 높이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는데 연면적은 그대로야 돼. 그 다음에 건물의 내력벽을 해체해서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이전. 자, 이전은 크게 2가지 요건이네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럼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주요 구조부니까 이거 해체했다 그러면 이전 아니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위치만 조금 바꾸는 것을 이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둘 중에서 하나 장난쳐고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보셔야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건물의 특별 피난 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손이다. 맞아요. 그래서 계단, 주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그리고 이제 계단이 이제 피난 계단이라는 것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제 계단이 쫙 있다. 그게 피난 계단이요. 이제 방화문 같은 걸로 딱 하나. 문이 하나 있으면은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다시 일정한 공간이 있고 또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계단이 있어. 즉 문이 2개가 있으면 그거는 특별 피난 계단. 이게 다 화재 예방 등을 위해서 방화문 하나만 있으면 피난 계단, 방화문이 2개가 있으면 특별 피난 계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주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손이다. 즉 계단에 손대면 대손. 맞죠? 5번 정답. 그 다음 73번 볼게요.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일종 근생이라고 그러죠. 일종 근생은 일종이니까 요거는 사람 살려면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생활시설. 그래서 모든 용도 지역에 다 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지역에서 다 허용해 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소매점, 편의점 같은 거 1000 미만짜리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생활시설 일종 근생. 근데 틀린 거니까 5번 볼게요. 5번. 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 개병원, 개미용실. 얘들 바닥 면적 500 기준이 아니고 휴게 음식점하고 똑같이 준다 그랬죠.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1종입니다. 300 이상 되면 2종이에요. 그래서 커피숍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거의 커피 제일 많이 먹는다 그러죠. 또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000만. 그래서 얘들이 똑같은 거예요. 커피숍이라든지 또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300 미만짜리는 1종이요. 필수. 근데 300 이상 되면 2종이 되는 거예요. 2종. 임의적인 거. 그래서 5번 500 미만이 아니고 300 미만이다. 그 다음 74번 볼게요. 저 건축 허가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건축법에서 건물을 건축하려면 또는 대손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원칙은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습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큰 거죠. 특별시 광역시 전체 효과를 미치는 큰 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대형 건물 건축할 때는 특별시랑 광역시한테 직접 허가받아야 돼요. 다만 항상 이 대형 건물이라도 2개는 빠진다. 공장, 창고. 얘들은 파급 효과 큰 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공장, 창고는 제외. 그래서 1번.
광역시에서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창고 건축하려면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것 같은데 뭐니까 창고는 그대로 그냥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허가받습니다. 공장 창고는 제외다. 그래서 창고는 대형 건물에도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다. 그러면 틀려. 1번 정답. 그 다음 75번 볼게요. 건물의 대지 도로에 관해서 틀린 것은 건물의 대지 도로 파트도 우리 시험에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나오는 파트인데 뭐 조경이라든지 공개공지, 접도 뭐 이런 것들. 자, 틀린 거니까 3번 볼게요. 3번. 자, 건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하는 도로는 제외. 즉 차만 다니는 도로는 안 돼요. 차만 쌩쌩 다니는 거는 안 되고 보행을 할 수 있는 도로, 보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접도 의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로하고 접해 있어야 이 도로를 통해서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출입 확보를 위해서 접도 의무를 부과하는데, 자,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돼요? 4m가 아니고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2m 이상. 2m 이상.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건물의 대지는 너비가 얼마? 너비가 4m 이상짜리 도로에 얼마 이상을 접하는 거예요. 2m 이상. 접해야 되는 길이는 2m 이상. 너비 폭이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접도 의무. 다만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는 너비 6m 이상짜리에 4m 이상을 접해야 돼요. 2, 6, 4. 이것까지 물어보면 하나 더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거죠. 이게 가장 원칙적인 접도 의무.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 76번 볼게요. 76번. 자, 지하층하고 피난층 사이 개방 공간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건축법에서 난이도 상짜리. 그냥 이거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요거라고 그랬죠. 구조재료. 구조재료 파트에 이런 단순함게 할 것들이 있죠. 여기 정답은 3000이요. 30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이런 것들을 지하층에 설치할 때 이런 각 실에 있는 자가 대피할 때는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이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이니까 개방 공간을 설치. 그래서 이제 화재 같은 거 나왔고 지하층에서 대피하는데 위에가 뚫려 있어야 연기 같은 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 설치하는데 이게 3000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이런 것들이 있죠. 단순함게 할 거. 이런 것들이 구조재료 파트만 100개 있다고 그랬죠. 100개.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구조재료 파트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다 난이도 상이에요. 틀리라고 내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내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잘 찍고 신의 가호를 반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걸 뭐 다 외워갖고 맞추고 그럴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특히 구조재료 파트 이런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씩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찍고 신의 가호를 바라시면 된다. 그 다음 77번. 자, 승강기에 관해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자, 요 승강기가 엘리베이터 얘기하죠. 요게 작년에 또 우리 시험에 그냥 한 문제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경향이 한 번 나오면 한 몇 년 또 울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좀 보시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그럼 먼저 승강기. 이게 이제 원칙적인 승강기를 승용 승강기라고 그래요. 승용 승강기 설치하는 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도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0제곱미터인 6층짜리 건물. 그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도 2000제곱미터 이상. 두 가지 조건 다 갖췄으니까 승강기 설치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5층짜리 아파트 많이 지은 이유가 6층부터는 그냥 엘리베이터 설치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비싼 거라고 그랬죠. 비싼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려고 5층짜리로 그냥 많이 지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이에요. 고층 건물은 몇 층 이상? 3고, 30층 이상 또는 44m 곱하니까 높이는 120m 이상. 그래서 3고, 초, 5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30층 이상 고층, 50층 이상 초고층.
3고 초5 해서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승용 승강기 중에서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피난, 대피나 피난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고층 건물일 때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하는데요. 이때 피난용 승강기의 요건, 승강장의 바닥 면적이 한 대당 5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피난용 승강기 6글자니까 6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6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피난구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가야 돼. 일직선으로.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게 피난용 승강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높이가 30m 초과가 아니죠. 30m 아니고 31m. 야, 1m 차이로 틀렸어요. 30m 초과하는 건물일 때는 비상용 승강기까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요. 그래서 이 30m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다리차 닿는 높이라고 그랬죠. 30m 초과하면 사다리차가 안 닿으니까 소방관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자, 2개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승강기 관해서 다 물어봤어요.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또 옳은 거 모두 올라라 그랬으니까 좀 어렵게 물어봤다. 그래도 승강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좀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78번.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해서 틀린 것은 얘가 그냥 2년마다 물어봤는데 원래는 작년에 36회 때 물어볼 차례였거든요. 근데 안 물어봤어요. 올해 무조건 나옵니다. 하여튼 면적, 높이, 충수의 산정. 그냥 우리 시험에 2년마다 단골이요. 자,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쭉 내려갔고요. 5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얘들은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은 부속물이죠. 옥상이 부속물이고 별도로 바닥 면적에 산입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외. 5번 정답. 그 다음 79번 이제 농지법으로 가요. 자, 농업인 등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설치하는 농촌 체류 쉼터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농막하고 요거하고 구분해야 돼요. 농막은 주거용이 아닌 임시 창고예요. 농기계, 뭐 농기구 이런 것들 보관하는 임시 창고. 그래서 농막 얘는 2글자니까 얼마? 20제곱미터 이하요.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 이거는 저 지방의 주말 농장 같은 거 주말 체험 용농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하루 자고 그래야 되니까 임시 숙소라 그래. 임시 숙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건물인데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농촌 체류용 쉼터. 그래서 재작년에 농막 이거 물어봤으니까 이제 요것도 물어볼 차례가 됐죠. 근데 요거는 우리 농지법 시행 규칙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시행 규칙 물어본 거니까 요 문제는 난이도 상짜래. 농지법에서도 한 문제는 좀 어렵게 물어봤는데요. 자, 농촌 체류용 쉼터. 자, 얘는 연면적 33, 10평 이하요. 33제곱미터 이하. 농막하고 함께 설치할 때는 합쳐갖고 33 이하. 그런데 5번. 자, 농지의 면적은 농촌 체류용 쉼터의 연면적 3배 이상까지는 요구하는 게 아니고 2배 이상. 2배 이상일 것.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물이니까 축조 신고한다. 축조 신고. 다 좋았는데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한 문제 몇 번? 5번. 5번 찍으면 또 뭔지 몰라도 맞춘 거다. 그얘기죠. 그 다음 80번. 농지 임대차에 관해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 얘는 우리 시험에 그냥 주장창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60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 이완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5년을 초과한 농지, 5년을 초과해서 농사 지은 것은 임대할 수 있다. 임대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5년을 초과해서 농사 지은 땅. 그래서 60세 5년 이게 재작년 그냥 기준이죠. 그 다음 임대차 기간은 원칙은 임대차 3년이요. 3년 이상. 그런데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로 쓴다. 아니 생육기간이 길잖아요. 또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재배시설을 설치해서 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5년 이상. 그래서 3년, 5년. 3년 이상인데 단연생 식물 재배지 또는 농작물의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설치했다. 5년 이상. 3년, 5년. 그래서 5, 3, 5. 4번 정답이 됩니다. 4번. 그래서 저희같이 1회 모의고사
자, 이제 물론 이제 좀 어려운 거 난이도 상짜리로 꼽을 수 있는 게 한 7문제 정도 됐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또 나올 가능성 있는 중요한 것만 또 난이도 상이라도 물어본 거고요. 나머지 문제 한 33문제, 4문제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1회라고 또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계속 2회, 3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지문들이니까 틀린 것들 피드백해서 피드백 확실하게 정리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자,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다른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또 문제를 구성을 할 거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또 모의고사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는 적어도 5번 이상 응시하시라고 그랬어요. 시험 보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자, 다음에 또 저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강의실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